정부가 수도권 11만 호 등 전국 13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 발표를 일부 연기했습니다. 사전 조사에서 불법 투기 등 이상 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인데 국토부는 일단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의 두 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을 확정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8%대까지 오른 가운데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를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도 확대해서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군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최종 후보군 서너 명을 압축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추천해서 표결에 나설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선출을 강행할 경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80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학원과 학교에서의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 키트를 기숙형 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선제적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의회 첫 연설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며 동맹국들과의 외교, 억지력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래된 저층 주거지 등에 공공이 참여해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이 확정됐습니다. 광명 시흥에 이은 2차 공공택지 후보지는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15만 호에 훨씬 못 미치는 18,000호 택지만 발표가 됐습니다. 이 후보지 발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투기 과열 양상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우선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가 되는데요. 자, 어떤 지역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개발비나 주민 동의 등의 문제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 3동과 양천구 목 4동, 종로구 구기동 일대와 성남, 수원, 동두천 지역 등 20곳입니다. 이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고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모두 17,000호가량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 규제 완화와 국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용적률 특혜와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세대는 평균 1.6배, 사업성은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35%포인트 향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주거 취약지를 공공이 참여해 재생하는 재생혁신지구 7곳도 같이 선정됐습니다. 서울 가리봉동 가리봉파출소 북측과 수원시 서둔동,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등이 후보지로 뽑혔습니다. 모두 3,700호 규모입니다. 정부는 또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고밀 개발과 용적률 상향, 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1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도 발표가 됐는데 좀 특이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발표됐지만 다소 김이 빠진 상태입니다. 당초 정부는 광명 시흥에 이은 수도권 중심의 15만 호 규모의 대규모 공공택지 선정을 천명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확정한 지역을 보면 수도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울산 선바위 지구의 15,000호 규모, 대전 상서 지구의 3,000호 규모 딱 두 곳뿐입니다. 네, 이 공공택지 후보지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정부는 15만 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해 지자체와 사전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 등의 지분 거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몇몇 후보지는 최근 5년 동안 월 평균 거래량이 최대 4배까지 증가했고 땅값도 임금보다 1.5배 이상 높은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 투기 정황을 의심할 만한 곳이 발견된 건데요. 1차 공공택지 지역인 광명 시흥 지역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라 정부가 발표를 사실상 미룬 겁니다. 일단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예상 후보진의 투기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계 존비 속 등을 통한 차명 거래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오늘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특위위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예정이 됐었던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본회의도 수년됐는데요. 음성 판정, 이 확진자가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저녁 6시 이후에나 법사위 개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기 위해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자격 등을 두고 위원들이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50여일 만에 열리는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입니다. 지금 어떤 후보들의 이름이 올랐습니까? 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적절히 추천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추천위원회에 전달한 총장 후보자는 모두 14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증 동의를 철회한 한동훈 검사장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청거를 통해 후보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현직의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있습니다. 또 구본선 광주고검장과 오인서 수원고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박남일 대전고검장, 여환섭 강주지검장도 해당합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감찰부장과 부장검사급인 임문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밖에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봉욱 전 대검차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추천위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보 자격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되고 있죠. 네, 무엇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피의자이자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오를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어떤 후보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심사 기준에 대해선 분명히 말하기도 해 말씀하셨듯 격론이 예상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그 염원인 검찰개혁 끝까지 좀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분을 저희가 추천을. 네,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도 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전체 후보 가운데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는데요.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태입니다.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으면 후보 선정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찬성을 얻는 후보가 3명 미만이 나오는 등 변수가 있다면 추천위원회는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례를 보면 대부분 하루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회의에서 차기 검찰수장의 최종 후보군이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재현,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헌법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의 결정을 법원이 재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고 2심은 심리 대상은 맞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도 당연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입니다. 어제 700명대 중반을 넘었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개별 접촉을 통한 신규 환자 발생 등 여러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까지의 상황을 참고해서 앞으로 3주간 시행하게 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자, 어제는 하루 신규 환자가 700명대였는데 6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영시 기준 확진자 현황 살펴볼까요? 네, 영시 기준 하루 신규 환자 모두 680명입니다. 전날에 775명보다 100명 가까이 환자가 줄었는데요. 물론 환자 수가 줄었을 뿐이지 여전히 적지 않은 신규 환자가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50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입니다. 서울 225명, 경기도 176명 등으로 여전히 수도권에서만 423명의 환자가 확인됐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도 울산 46명, 부산 39명, 충북 15명 등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더 늘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이 줄었습니다. 어제 신규 1차 접종자 모두 22만여 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접종자는 이제 280만 명을 넘었고요. 전 국민 대비 접종률 5.5% 수준입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의 이상 반응은 모두 400여 건이 하루 새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주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살핀 뒤에 3주간 시행하게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을 조정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달 2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또 3주간 시행하게 될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주말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3주 동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과 내일 신규 환자 발생 추이가 매우 주목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2단계,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선 1.5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단계 조정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주 남은 기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조교 등이 확진돼 누적 감염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PC방이나 교회 등 시설에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졌는데 방역 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지적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강남 대성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정 기자가 나가 있는 그 학원에서 확진자가 여럿 나왔다는 건데요. 지금 수업은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수험생들은 지금 시간대에 수업을 듣거나 자습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학원 측은 확진자가 나온 만큼 다음 달 2일까지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학원으로의 학생들 출입을 막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3일 학생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누적 감염이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최초 확진 뒤 학생은 2명, 강사 2명, 조교와 직원 등 지인 등으로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마치고 전수검사 결과 나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학원에서의 환기가 어려웠던 점이 감염이 번진 이유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새로 나오거나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때 50%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60%대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서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강남구 PC방에선 누적 감염이 17명까지 늘었는데요. 지하에 있어서 환기가 어려운 데다가 좌석 사이 거리두기가 미흡했고
이용자들이 흡연실을 함께 이용하면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교인 3명이 추가로 확진된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에서도 환기가 어려웠고 최초 확진자가 찬양을 주도하면서 비말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과천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남양주시 교회 등 곳곳에서 1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국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도 어제 29.9%로 30%에 육박해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깜깜이 감염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강남 대성학원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검사 키트를 제한적으로 학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학교를 돌며 희망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의 실천으로 담보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성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 애초 목표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백신 공동개발사 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일부 국가가 이득을 볼 것이라며 한국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가 백신 생산을 당초 목표보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생산 목표는 13억 회 분량이었지만 지금은 30억 회 분량으로 올렸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을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생산이 늘어난 만큼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추가 계약했다고 밝힌 4천만의 분량을 포함해 6,600만의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 수준인 200만의 분량이 들어왔고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의 분량을 반입할 계획입니다. 사인 CEO는 유럽이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Also ich finde es gut, dass wir aus Europa Impfstoff auch exportieren, weil Europa wird in die Herdenimmunität Juli, spätestens August rein. 사인 CE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트샷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받고도 8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3차 접종을 받아야 감염 예방률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매년 또는 18개월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코로나 검사소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미 사용한 면봉을 씻어서 다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쿠알라나무 국제공항 안에 있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시민들이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이상하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지난 27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검사소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진단키트는 물론 이미 사용한 면봉까지 씻어서 다시 포장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사소 책임자와 직원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가족 간 대면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70대 어르신이 이틀간 방치됐다가 쓰러진 채 발견돼 사후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창군과 당사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창군 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79살 A씨가 이틀 뒤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 등을 통해 A씨가 적어도 하루 이상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방치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고창군 측은 A씨가 백신을 접종한 뒤 3차례 연락을 받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의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이었습니다. 이 동맹국과의 협력 또 핵위협 대응을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전 10시, 이곳 시각으로 밤 9시에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는데요. 취임 후 처음입니다. 먼저 북한과 이란 핵 프로그램은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밝혀온 기조로 동맹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영기업의 보조금,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 절취 등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약화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한 것을 소개했는데요. 미국은 경쟁을 환영하지만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국내 문제에 관련 발언도 있었는데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규모 부양책을 언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가족을 회복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족이 흔들린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2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2,500조 원가량 규모의 대규모 부양 법안을 다시 처리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세계 지도력을 회복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미국의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다시 움직인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계 보호를 위한 징후범죄 방지법, 총기규제 법안, 이민자 보호법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합동 연설은 취임 100일을 꼭 하루 앞두고 참석 인원을 제한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또 오후 본회의가 모두 연기됐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는 물론 이 새 법제사법위원장 임명 시도를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졌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의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최 의원이 어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최 의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오후 6시를 전후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고 주요 법안이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뒤 오늘 8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맞았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도 예고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전에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늦게라도 본회의가 열린다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은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인 건 1기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따른 거라며 여야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자당 의원을 내정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한다는 당의 관례에 따라서 3선의 박광온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본인이 수락함에 따라서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야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여야 재협상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도 민주당이 기회조차 박탈하려 한다는 겁니다. 후안무치다, 오만방자하다는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법사위원장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본회의 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만큼 법사위원장 표결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여야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당 모두 지금 지도부 교체 작업이 한창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틀째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는 오늘 밤 10시에 마감되는데 이들의 표심이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만큼 당락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세 후보는 경선 막판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흥행부진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김기현, 김태흠, 권성동, 유이동 네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은 새 당대표 선출 때까지 대선 최대 변수인 야권 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로 임기가 끝나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지만 통합과 관련해 대원칙만을 재확인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대당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당명, 로고, 정강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국민의당이 신당 창당 형식으로 당대당 합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합당 방식을 포함한 야권 통합의 공은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지인입니다. 현직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논란을 빚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사직서를 냈다면 수리가 됐는지와는 관계없이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해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황운하 의원이 의원직을 지키게 됐습니다. 더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들어볼까요? 네, 대법원은 이흥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는데도 수리되지 않았다면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직원 접수와 동시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관장의 사직원 지연이나 거부에 따라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직원 제출 이후로는 공무원이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인 만큼 황 의원은 일단 겸직금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황 의원이 피고인으로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황 의원은 애초부터 당선 무효 소송 자체가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상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해서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 서울 명동성당을 찾아 고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조문을 마치고 장례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환담을 나누면서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가 성전에 들어간 뒤 잠시 시민 조문객 입장이 통제되긴 했지만 추모 미사는 이미 참석해 있던 일반 신도들과 함께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고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사후에 안구까지 기증하면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라는 자신의 사목표를 마지막까지 실천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의 빈소가 마련된 명동성당엔 종일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리관에 안치된 정 추기경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신도들은 믿음으로 슬픔을 이겨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을 저희가 잃게 돼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추기경님 반드시 우리 주님 품에 또 좋은 곳으로 가셨으리라 믿고 우리 교회의 참 지도자셨고 큰 별이셨습니다. 추기경님을 잃은 마음은 슬프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또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90살의 나이로 선종한 고 정진석 추기경이 마지막까지 강조한 말은 행복이었습니다. 정 추기경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 추기경님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 행복은 나눔의 길에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입원하면서 선종을 예감한 고 정추기경은 자신의 돈을 명동 밥집, 아동 신앙 교육 등 직접 지정한 곳에 모두 기부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800만 원가량을 장례비로 쓰려 했지만 교구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하자 이마저 의료진 등 병원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선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생전의 약속대로 안구도 기증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사후 장기 기증을 서약한 데 따른 것인데 환자 이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구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1970년 주교풍을 받으며 사목표어로 삼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실천한 행복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보람이 큽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든지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장기를 사후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선을 행하시는 것이죠. 장례는 천주교 의례에 따라 5일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30일까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조문객을 받습니다. 장례 미사는 토요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거행되고 이어 2009년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묘가 있는 경기도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됩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이 어제 신고하고 발표한 상속세가 12조 원. 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포함해도 최고액이라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어쨌든 이건희 고 이건희 회장 재산의 6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그동안 재계하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좀 의견이 분분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예. 근데 뭐 분위기로 봐서는 어차피 좀 사면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 않을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예.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차피 결정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사면을 한다 그러면
뭐 경제적인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이제 우리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예. 또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중 간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예. 지금 긴급한 어떻게 보면 국가 현안이 된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본다면 빨리 사면을 해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기업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늘 이렇게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지고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 위상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이번에 삼성 일가에서 상속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면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물론 삼성 일가가 사회 공헌을 한 거 그 뜻이나 정신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좀 과하게 우리가 칭송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좀 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 아시다시피 2008년 삼성 특검했을 때 그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당시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사회 재산 혼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지키지 않다가 이번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유족이 지키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약속을 뒤늦게 지킨 것도 또 이상한 상황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언론에서 이렇게 칭송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한 4개 정도 신문을 제가 살펴봤어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근데 그 보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진보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사설에서 약간 좀 비판적인 내용 들어간 거 하나 쓴 거 외에 신문 지면에는 굉장히 비판적인 제목이 하나 달렸던 기사도 온라인에는 제목을 다 바꿨더라고요. 삼성의 영향력이 이 정도다. 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이런 방식의 논쟁이 벌어지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국가 현안이 많은 만큼 사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환원과 사면은 별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권은 사면에 아직 선을 긋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오늘 출근하면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면론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간에 그 귀한 문화재들을 이렇게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또 정부에서도 이제 아마 황희 문체부 장관이 감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이렇게 내놓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사면론 문제는 또 그거하고 별도로 역시 그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높이 평가할 부분은 있지만 사면론은 또 사면은 별개의 문제다. 자, 이런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앞서 이종훈 평론가께서 시기의 문제지만은 결국 사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네 총리 후보자도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청와대도 대통령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핵심 지지층들은 뭐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당내 그 민심을 좀 상당히 의식을 한 그런 행보로 일단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그 삼성 문제는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도 굉장히 뜨거운 네. 감자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뭐 재벌 개혁을 굉장히 기치로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재벌 개혁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 임기 후반에 진보 진영 내에서 이 재벌 개혁을 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왜 제대로 못하느냐 그 논란 끝에 상당히 그 양분이 됐던 이제 그런 그 적도 있어요. 아마 그때 경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사면을 이제 해준다 했을 경우에는 진보 진영 내에서 그런 그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자칫 이제 그 내분이 발생하면서 후폭풍이 불 가능성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법은 엄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유전무죄 이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사면을 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가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어디서 그런 게 읽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류를 예.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해주는 이제 쪽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저는 받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주셨고 예. 김성환 평론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주기로 마음 먹었으면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뭐 이렇게 자꾸 저울질하지 말고 결정을 빨리 내려라라고 예.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런 기류를 아직까지 못 읽었는데 예. 어떡하죠? 청와대가 계속 밝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서도 얘기할 때 국민 통합과 국민 공감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하나 문제가 남는 게 이번에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면을 한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끝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분식회계 문제 이거 여전히 재판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면은 좀 국정농단 재판 관련. 예. 그러니까 그거 사면한다고 해서 지금 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재판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뭐 무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그러면 사면해도 사면의 예.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면해주고 난 다음에 또 구속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때 가면 또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 또 할 겁니까? 예. 그것도 맞지 않고요. 지지층 물론 민심 좀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업 총수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이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을 가지고 항상 기업이 위태롭게 된 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이 마치 위기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여론전을 만들어가는 것. 삼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중단하길 바라고요.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데 속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삼성이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삼성이 주도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이 됐을 때 큰 굵직한 M&A나 이런 결정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삼성 상속 문제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결정권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 다 하고 있어요. 변호인은 아마 특별 접견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결정할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회 공정이나 이런 가치를 자꾸 훼손하는 일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재용 부회장 형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서둘러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적 시대 정신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형기를 좀 많이 채웠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 읽었다고 하는 기류 중에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 갑자기 지금 발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쁘게 보자면 약간 좀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만 딱 그 원포인트로 예를 들어 사면을 해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비난이 굉장히 쏟아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진보층 내에서.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면을 하더라도 원포인트 사면을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래서 뭐 8.15 뭐 이런 계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사면을 해주면서 이른바 민생사범들 그러면서 함께 이제 경제인 사면 일부 이제 해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부터 약간 좀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예. 내용을 보면 모범 수용자,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대상으로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모범 8.15 사면 들어가는 8.15 이제 때 맞춰서 가석방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조건 충족하는 거 추석이면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석방은 대통령이 결심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가석방 하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형기 1년도 안 남았어요, 채. 그러니까 억지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다 꿰맞춰가지고 우리가 사과하거나 그렇게 묘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가석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1순위로 고려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지금 이제 가석방 대상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약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구속된 상황에서 가족들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회로 와서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뭔가 주요한 내용을 발표할까 했는데 어제 내용이 크게 진일보한 내용은 없어요.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논의는 앞으로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로 좀 넘겨지는 이런 모양새인 거죠. 네. 예.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가 좀 실기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기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 대행이 사실은 재보선 끝나자마자 조속히 합당하자라고 몇 차례 계속 촉구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당내 의견 수렴한다라고 차일피일 지금 시간을 결국 끌은 거예요. 여러 가지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서야 이제 계산이 끝난 것 같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그 국민의힘은 뭐 차기 지금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지금 돌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 같으면 뭐 전당대회 그냥 그대로 일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권한대행이 처음에 제안했을 그 시점에는 사실은 전당대회 연기론까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합당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전당대회 자체가 조금 연기가 됐을 겁니다. 합당 논의를 다 해서 뭐 통합 전당대회를 치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연기를 했을 텐데 이미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차기 지도부가 이 합당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좀 보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신설 합당 내지는 이제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가게 되면 지분 논의가 이제 가장 격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러니까 각 지역구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눌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텐데 점점 불리해지는 그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시간을 끌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선에서 많이 양보하지 않으면 아마 합당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당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기했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글쎄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첫째, 대선 나가고 싶으니까요. 둘째, 국민의힘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 대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 그리고 셋째,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말해왔던 명분, 정치적 가치가 뭡니까? 나는 보수 인사입니다. 이게 정치적 가치였습니까? 뭐 국중지휘까지 얘기 꺼내지 않더라도 중도 합리적 어떤 합리성을 대변하는 인물로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맥없이 그냥 보수당이라고 하는 당에 들어가서 나 보수의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에 그나마 힘들어서 한 10년 동안 갈고 닦아왔던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 다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그냥 맥없이 흡수통합 형태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언젠가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더라도 같이 가더라도 가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기가 지켜왔던 걸 가지고 나가는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그런 통합을 원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하고 현재 저기 목표점은 같이 지향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라도 같이 합일점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결국은 당대당 통합 형태를 취하기까지는 지금 이제 당대표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어쨌든 이 합당 논의도 다 내년 대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어제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거꾸로 이런 발언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도 오늘 나왔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런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당은 당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외부 사람 한 사람이 메이는 그 당이 무슨 정당입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흐른 댓글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키면서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우리 당 국회의원의 발언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과정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당의 전직 대표의 일방적 과거 회고 인터뷰에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을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할 때만이 정권 교체를 위한 수권 정당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첫 공개적인 비판이 이제 나온 건데요. 뭐 김용판 의원 하면은 사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앙금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판 의원뿐 아니라 친박 진영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여전히 껄끄러운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계속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이미 이제 뭐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재보선 승리 이후에 빛의 속도로 친박당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예, 도로 친박당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고 예. 이 기회를 친박계들이 그냥 놓칠 리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최대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그 세를 좀 결집을 해서 당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쪽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전당대회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 대표까지 장악을 하고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거죠. 정치적으로도 뭐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는 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은 그 지난 총선 거친 이후에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TK 자민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TK 쪽으로 좀 많이 협소화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런 당의 그 지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제어를 하고 그런 역할을 좀 했는데 그 제어 기능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뭐 완전히 그쪽 일변도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그 상황이고 뭐 일부 비대위원 조금 전에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이 나왔습니다만 저렇게 좀 저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조금 역부족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빛의 속도로 좀 도로한국당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셨는데 근데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목소리가 좀 주류였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 목소리 듣고 오셨지만 이런 경계하는 목소리도 최근에 좀 많아진 것도 같은데요. 네,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당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열심히 비대위원이 물타주고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도로한국당이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위 차원에서 자꾸 물을 타주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지금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당이다. 지금 TK 친박계가 부활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탄핵 부정하는 발언 나오고요. 앞으로 아마 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TK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럼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고요. 아마 그런 탐색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좀 떨어져서 정치를 떨어져서 얘기를 하자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속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외부 인사 한 명 들여서 당이 뭔가 바뀌는 줄 알았더니 원래 그 당의 본질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이건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과연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들었느냐 이런 지적도 역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잡을 때만 국민들께 뭔가 변화한 모습 보여주는 척하다가 결국 잡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본질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싶다고 하면요. 요즘 기업체에서 그 구직자들이 이제 그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스펙도 쌓고 몇 년 동안 정말 피땀 흘리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국민들이 이제 면접 본다 내년에. 면접 본다. 예, 예. 내년 대선에 면접 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어느 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마음 그냥 이렇게 등 돌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예. 계속 누적된 결과를 통해서 선거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민심은.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긴장감 늦추면 대선에서 긴장감 늦추는 정당일수록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도 가고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재보선 끝나자마자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두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국민의힘도 이번에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당시 원내대표를 맡아서 당내 투톱으로 호흡을 맞췄던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아침 이런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자꾸 황교안 대표하고 자꾸 엮어서 저를 이야기들 하시던데 사실은 제가 원내대표 임기가 6개월 당연히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2019년 12월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식 정치나 황교안 대표식 투쟁이 저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걸림돌이다 생각하시고 원내대표에서 그만두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조금 이제 결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천천히 더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황 전 대표와 나는 좀 결을 달리한다. 자, 황교안 대표는 조금 천천히 계셔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대표 선거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는구나. 예.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때 예.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패인은 당원들은 확장성을 원하고 좀 보수에서 완연한 이 이른바 타격기라고 불리는 그 세력에서 좀 탈피해서 뭔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그 이미지를 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장이 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 결과로만 본다면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와 같이 세트로 묶일 경우에 앞으로 뭐 어떤 정치 활동을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마 본인이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긋기 하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뭐 바람을 담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표 선거 준비하는구나 이걸 이제 이 발언에서 읽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정우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저는 황교안 라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하고 차별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정치를 이제 걸어가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좀 내비친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와 나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황교안, 나경원 투톱 체제일 때 국민들이 기억하는 굉장히 강성 투쟁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요. 그때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표정도 밝아졌고요. 그리고 민생 현장에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이미지 변신을 굉장히 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번에 당내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수층 지지에 좀 더 호소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서 그게 이제 패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러니까 강경한 보수적 이미지를 가지고 앞으로 당내 어떤 지지를 받거나 또 더 큰 꿈을 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본인이 절감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이미지 개선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또 어떤 발언들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어제부터 온라인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4.7 보궐선거 후에 치러지는 경선인 만큼 지금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민주당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죠. 특히 강성 지지층의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시각이 당내에서도 여전히 엇갈립니다. 조웅천, 윤건영 의원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욕해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셔라. 그게 온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색깔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색을 죽이거나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홍천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당원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면 뭐 그 정도는 저희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단편하게 되고 욕이라도 해라. 라고 뭐 김영민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라 이런 뜻이지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위축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김영민 의원은 이 박주민 혹은 김종민 그동안의 전당대회에서 그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계속 1위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공 방정식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비주류 혹은 쇄신파 그게 생겨야지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희망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이상은 일단은 자기 이름 걸고 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조홍천 의원 연일 좀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라 이 얘기는 문자 폭탄 보내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라. 자, 이런 의미다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전당대회들의 성공 방식, 성공 방정식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제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문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표할 때부터 시작해서 당원 구성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호남계 의원들 계속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강해진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뭐 친문 강경파와 친문 온건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주로 그 문자 메시지 보내고 당내 여론을 주도하는 층은 이제 친문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친문 강경파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지금 당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혼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답이냐. 이번 재보선 패배를 통해서 사실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뭐 사실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조홍천 그 의원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친문계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해서 국회의원이 된 그런 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의외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목소리가 다른 어느 곳이 아니고 친문계 내에서 자생적으로 좀 사실은 좀 확산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친문 강경파 일변도로 당이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은 바꾸는 것이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선거 승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지금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문자 폭탄 이런 걸 넘어서야 대선에서도 희망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지금 윤건영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선출직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을 당내에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근데 두 의원의 얘기가 저는 그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상반된 듯 보이지만 같은 얘기다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뭐 극력 지지층이라고 하는 뭐 일각에서는 2,000명이다, 한 8,000명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런 당원이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국회의원이 벌벌 떨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책임성 있게 자기가 맞는 판단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당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합니다 얘기를 못하고 그게 우리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찌 보면 새로운 권력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좀 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에 충격도 있는 상황이고 좀 일부 혼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혼란을 통해서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마 새로운 권력을 만드는 대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일부 당원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게 뭐 금과옥조처럼 반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당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당원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이 별로 없어 보여서 네. 과연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조홍천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렇지만 말은 못하는 끙끙 앓고 있는 지금 의원들이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 조홍천 의원의 얘기거든요. 앞으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을까요? 내야 하죠, 사실은. 내야 한다. 그런데 낼 수 예.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재보선 직후에 그 초선 의원들 뭐 당내 비판적인 의견 냈을 때 비겁한 초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선들이 비겁함을 좀 빨리 떨쳐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상당히 그 길 자체가 힘든 길입니다. 예. 당내 뭐 어떤 주류의 의견에 반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 힘든데 근데 사실은 그동안의 우리 정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결국은 향후에 정치권의 주역이 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지금 이제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86 운동권 세대의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에 지금 봉착을 했고 예. 이미 그들도 기성세대화가 된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네.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초선들을 지금 많이 이제 영입을 했던 것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들이 제 역할을 못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벽을 이제 깨야 되는 거죠, 스스로. 근데 그거 누가 안 해주는 겁니다. 예, 뭐 정치는 자기 힘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가 커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날 키워주겠지, 누군가를 날 비호해 주겠지 이런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누가 떡 안 넘겨준다. 네. 그래서 어찌됐건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초선 의원들 특히 뭐 그건 네. 양당 다 모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 직후에 나왔던 민주당의 쇄신 방향이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원 의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예정대로라면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오늘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이건 좀 연기가 뭐 시간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내일로 연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표결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재협상 하자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네.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국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내주게 될 경우에는 예. 민주당이 남아있는 개혁을 뭘 추진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좀 그걸 바로잡거나 이러는 과정들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하면 예. 국회 후반기 원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거에서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요구도 어찌 보면 지나친 요구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걸 받아들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뭔가 사리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야당과 함께 뭔가 합의해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넘겨줘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것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 선출은 5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법사위원장 문제 여야 선거 끝나고 나서 또 동상이몽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물밑 접촉의 냄새가 좀 난다. 물밑 접촉의 냄새가 난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 사실은 뭐 정청래 의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강성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박광원 의원으로 지금 대체가 된 격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그 과정에서 뭔가 물밑 접촉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어차피 민주당은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에 양보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런 예. 이유 때문에.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걸 모르느냐 알아요. 예. 그래서 아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이제 그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다른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좀 양보받는 그런 카드와 더불어서 법사위원장 임무를 조금 더 그래도 좀 그 예. 협상이 가능한 인물로 대체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수용된 결과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물밑 접촉으로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의원으로 네, 협상이 된 것 교체를 같다.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예. 하신다. 네. 예. 자, 법사위원장 문제도 이제 5월로 넘어간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이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낮에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YTN 기자가 단독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가운데 빨간 점퍼를 입고 계신 분이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자,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자, 뭐 김웅 의원, 홍준표 의원도 보이는데 여기에 이철희 의원 모습도 지금 홍준표 의원 옆으로 보이죠. 야당 시위 현장에 함께 앉아서 얘기를 듣는 모습이 보였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정무수석이니까 가능한 장면이다. 이철희 정무수석이니까 생각합니다. 가능한 장면이다. 예. 저게 당연히 알려지고 사진이 찍히겠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예. 정무수석이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하거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저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당청 간의 관계든 야당하고의 청와대의 관계든 예. 정무수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 야당도 대화할 수 있는 상대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청와대가 또 일부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이렇게 야당하고 심하게 각이 서면서 임기 말을 끝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마 문 대통령도 이철희 정무수석을 임명할 때 그 뜻으로 임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집권 끝까지 이른바 과거에 저는 뭐 동의하지 않지만 뭐 독재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잘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잘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일 이제 여야가 싸우는 모습만 봤었는데 경청의 모습을 보면서 아, 좋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의 소통 창구 역할을 이철희 정무수석이 할 수 있을지 하게 될지 얼마나 하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 잠깐 다뤄볼 텐데요. 군대인가 감옥인가, 휴가 복귀 후 격리된 장병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주고 또 방역을 위해서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 자, 군대 내 이런 조치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었죠. 어제 국회 국방위에선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는데요. 결국 국방부 장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개인한테 한정된 시간에만 갈 수 있도록 2분에서 3분 얘기하는 제보자들도 있고 뭐 6명에서 뭐 10분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한 경우에는 바지에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용변을 갖다 제한했다? 우리 때도 그랬잖아요. 앉혀놓고 화장실 못 가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다는 게 귀한 장병들을 보낸 부모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 장병들이 정말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복지 부분이 좀 완벽하게 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장병들 휴대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
방역을 위해서 샤워나 용변까지 제한을 했다, 통제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좀 보셨지만 식판 위에 반찬들 저거 진짠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들의 굉장히 공분을 산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어제 결국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어요. 뭐 사과의 내용은 저렇게 사과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타이밍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 제기가 나왔을 때 빨리 진위 여부 확인하고 빨리 사과하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야 하는데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물론 지금 사병들이 저렇게 먹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마 그랬다면 더 큰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배식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휘관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군이 정말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저렇게 배식하도록 방치했던 지휘관을 문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사병들의 한 끼 그 급식비가 2,900원 가량 된다고 하더라고요. 2,900원. 네. 예. 일반 중고등학생 급식비의 절반 수준이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요. 그동안에 사병 봉급 인상 많이 얘기하고 있고 첨단 기기들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어야 사병들이 그렇죠. 그 나라를 지키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병들이 휴대전화 일과 시간 후에 사용하도록 해주고 난 다음에 저렇게 SNS를 통해서 막 제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과거처럼 폐쇄되어 있는 조직 문화를 갖고 소원 수리받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꽁꽁 묶어두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해도 자기가 마치 왕처럼 아무것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제 좀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군을 운영하는 뭐 기술이든 지휘 방법을 습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 지키는 20대 장병들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거 뭐 세금 아껴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학교 급식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들여다보고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될 급식 것 같습니다. 단가 문제 다시 한번 재고를 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급식도 뭐 지금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뭐 일단 일부 부대의 일이라고 저는 봐요. 일부 부대. 전체 뭐 나머지 다른 부대까지 다 이렇다라고 좀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던 쌍팔년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뭐 사실은 이 코로나19에 예를 들어서 뭐 확진 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더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더 잘 먹여서 빨리 완쾌되는 게 그 부대 차원에서도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역을 한다고 저렇게 덜 먹이고 씻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뭐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지휘 책임 이런 것을 이제 물어야 될 필요성도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 부대 문제겠습니다만은 일부 부대라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원,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달아서 보낸 녹음기에서 교사들의 막말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 조사에서 신체적 학대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언 어떻게 확인됐는지부터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드러났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학부모들은 이틀에 걸쳐 녹음된 파일에서 교사들의 막말이 확인됐다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보육교사들이 4살 반 원생들에게 소리치며 잠을 잘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말투와 욕설이 확인됐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는 학대하고 싶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열받게 한다며 나가라고 독촉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완전 사기꾼이야 진짜. 학대하고 싶어. 아니 뭘 붙들고 계속
네, 믿고 맡겼던 어린이집에서 이 교사들의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서 배신감도 더 크겠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이 학부모 총회를 열어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학부모 10여 명은 경찰에 원장과 교사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생각보다 진행이 더뎠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학부모들이 학대 정황이라고 제시한 녹음 파일이 몰래 불법적으로 녹음됐다는 어린이집 측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제공을 완강히 거부했고 경찰이 부정수사를 한다는 민원까지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20일치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서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 장면을 본 학부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를 계속 선생님은 양팔을 붙잡고 있고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 이제 똑같이 때리더라고요. 2번을. 계속해서 혼내다가 이제 아이 손을 잡고서 아이가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리게 머리를 이렇게 3차례를 때리는데 애가 뒤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피해 아동 상태가 가장 걱정인데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도 아동 학대에 따른 후유증을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이들의 상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은 상태여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왔고 자다가 경기하면서 눈도 못 뜨고 울면서 이렇게 몸을 파르르 떨거든요. 떨면서 엄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갇혔어요 라는 그런 걸 많이 해요. 대인기피증처럼 그런 행동을 이제 해요. 그리고 항상 아직도 지금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자기 전에 엄마 거기는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야 돼. 거기는 맨날 자야 돼. 그래서 나는 울면서 눈 감고 엄마만 생각했어. 논란 일자 교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을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다음 주쯤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80명 추가돼 누적 12만 1,3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5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23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 46명, 부산 39명 등 경남권 합계가 123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가족 간 대면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기적 선제검사의 빈도를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화이자 백신 생산이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 늘어나 30억 회 분량까지 생산되면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 공동개발사의 최고 경영자 발언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가 백신 생산을 당초 목표보다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생산 목표는 13억 회 분량이었지만 지금은 30억 회 분량으로 올렸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언제 어느 정도로 공급을 확대할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생산이 늘어난 만큼 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추가 계약했다고 밝힌 4천만 회 분량을 포함해 6,600만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 수준인 200만 회 분량이 들어왔고 상반기까지 모두 700만 회 분량을 반입할 계획입니다. 사인 CEO는 유럽이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Beste ist, also ich finde es gut, dass wir aus Europa Impfstoff auch exportieren, weil Europa wird in die Herdenimmunität Juli, spätestens August rein. 사인 CEO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해 3차 접종, 이른바 부스트샷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접종을 받고도 8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2차 접종 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3차 접종을 받아야 감염 예방률이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매년 또는 18개월마다 추가로 접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이 됩니다. 다양한 의무가 생기는데요. 오너가 친인척에 회사 차려주고 그 회사랑만 거래하거나 또 일가가 서로 지분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이 오너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쿠팡도 작년 말 기준 이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기면서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쟁점은 총수 지정 문제였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에는 총수를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로 지정이 되면 그 배우자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과의 거래는 모두 공시 대상이 돼서 알려야 합니다. 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사업 내용을 지배한다는 점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미국 본사 지분율로만 보면 김 의장이 세 번째 순위지만 이 지분 이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차등 의결권을 고려하면 의결권이 76.6%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미 증시 상장 때도 전면에 나선 건 다른 대주주가 아닌 바로 김범석 의장이었습니다. 한국 그 시장의 가능성과 그리고 한국 유니콘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총수인 경우에 개인 대신에 법인 자체를 이 총수로 지정하곤 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됐는데요. 이 법인이 총수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친인척도 지정이 되지가 않겠죠. 내부 계열사끼리의 거래 공시 의무는 있겠지만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 출자 규제에서 다소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국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한 다른 기업과 쿠팡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이렇게 반발을 해왔는데 관련 상황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그리고 한국 GM은 GM 본사입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외국인인 개인 대신에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 두 기업은 이미 있던 우리 기업과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합작, 지분 매입, 인수를 바탕으로 지금의 소유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최대 주주가 해외에서 차지하는 매출도 많기 때문에 사우디 왕실이나 GM 본사 차원에서 국내에서 일감 몰아주게 하거나 아니면 순환 출자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 쿠팡은 국내에서 창업을 했고 또 수익 대부분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기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람코와 GM은 쿠팡과 달리 특정한 총수를 꼽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이 자칫 검은 머리 외국인을 활용한 규제 피하기 꼼수로 이어질까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총수임은 분명하지만 지금의 법이 국내를 전제로 만들어져서 외국인을 규제하기에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요. 관련 법은 무려 34년 전인 1987년 도입됐습니다. 이 공정한 경쟁과 기업 사유화 방지라는 순기능을 살리면서도 이 바뀐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삼성 일가의 상속 윤곽이 공개됐죠.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26조 원 가운데 60%가량인 16조 원이 사회로 환원됩니다. 또 2만 3천여 점에 이르는 세계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립기관에 기증됐고 고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1조 원 규모의 사제 출연도 의료 공헌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엽 기자. 네, 이광엽입니다. 예. 삼성이 이건희 회장 유가족의 그 상속 내용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 유가족의 상속세 납부 기한이 바로 내일 금요일입니다.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납부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상속세 공개를 오늘 28일 넘기기는 곤란하다고 여겨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확정 발표가 나왔는데요. 두 개의 큰 발표가 겹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네. 자,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과 상속세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에서 국내외에서 놀랍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전체 유산 액수가 한 26조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유산은 모두 26조 원가량인데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가장 규모가 큰 주식 부문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 등 모두 19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액이 3조 원에 이르는 미술품과 부동산이 또 막대합니다. 결국 유가족의 상속세 12조 원, 미술품 3조 원, 사회공헌 1조 원 등 모두 16조 원가량이 사회에 환원이 되는 셈입니다. 유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강조한 고 이건희 회장 뜻에 따라 사회 환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제 특히 관심을 끈 게 이건희 컬렉션, 이 미술품인데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다 기증이 됐는데 국민들은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마 빠르면 6월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유족은 모두 2만 3천여 점에 이르는 국보급 문화재 미술품을 기증한 건데요.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기증에 대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번 기증이 갖는 문화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와 미술품이 국가에 기증되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예술적 사료적 가치가 높은 주요 미술품의 대규모 국가 기증은 사실상 국내에서 최초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증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국민품으로 돌아온 문화재 미술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6월부터 특별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과거에 약속했던 1조 원 규모의 사회 공헌. 자, 코로나19 사태 속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과거 2008년이죠. 그때 비자금 사건 때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는데 13년 만에 1조 원 규모의 의료 공헌으로 실현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진은 우선 감염병 극복에 7천억 원이 있습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5천억 원, 연구소 건축과 백신 개발 등 인프라 확충에 또 2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천억 원이 쓸 예정이어서 17,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예. 내일이 첫 상속세 납부 기한인데요. 이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네, 삼성 계열사의 지분 배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유가족은 공동으로 2조 원가량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가족의 지분 배분에 대해 오늘이라도 합의를 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그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12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 나머지 6분의 5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낼 예정입니다. 올해 상속인들이 받은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을 포함한 배당금이 1조 3천억 원이 넘어 이게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남은 숙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확정인데요. 예상과 달리 어제 이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삼성 측은 조만간 상속인들이 계열사 지분 배분 확정 지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삼성물산,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유가족이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을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구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지금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찬반 양론이 팽팽한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여론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좀 더 여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단체들은 청와대에 낸 건의서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기에 삼성의 총수 부재로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경제 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 속에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검토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삼성그룹의 대규모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면서 사면 여론이 점차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광규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적절히 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후보 자격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의에 참석하는 추천위원들도 직접 본인의 생각들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충실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이 원하는 훌륭한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있고 그 염원인 검찰개혁 끝까지 좀 마무리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분을 저희가 추천을.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위원장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면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김재현,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전직 국회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려면 그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하는 게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다시 남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강원,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고요. 대전과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남과 호남 그리고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오후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는 10에서 40mm, 충청과 영동에도 최고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광주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불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북부 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경기와 강원 등 내륙 곳곳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휴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